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정리를 합니다. 물건을 정리하고, 관계를 정리하고, 감정을 정리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일수록 어떤 쓸쓸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리는 질서를 만들지만 때로는 통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안에는 어쩌면 두려움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소크라테스는 인간을 자기 자신을 돌보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돌본다는 건 삶의 어지러움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정리가 삶을 지배할 때 그건 돌봄이 아니라 회피일 수 있습니다. 너무 깔끔한 사람은 마음의 먼지조차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감정, 계획하지 않은 관계, 통제할 수 없는 일들. 이 모든 게 불안하니까요. 그래서 그는 공간을 통제합니다. 마치 자기 삶을 붙들어 매듯 책상 위를 정리하고 냉장고 속을 정렬합니다. 그러나 그 정리의 끝에 남는 것은 안심이 아니라 공허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리를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나태해서가 아니라 지쳐 있기 때문입니다. 우울한 마음은 손끝을 무겁게 만들고 해야 할 일 앞에서 멍해지게 만듭니다. 방이 엉망일수록 그의 마음은 더 엉켜 있습니다. 한 발짝도 떼기 어려운 사람에게 물건 하나 버리는 일은 커다란 결단일 수 있습니다. 정리란 물리적 행위가 아니라 삶의 에너지가 반영된 하나의 풍경입니다. 칸트는 외부 세계는 내면의 인식을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은 단지 물건의 모임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은유입니다.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감정도 쉽게 놓지 못합니다. 옛 연애 편지를 간직하듯 지나간 일들을 자꾸 꺼내보며 아직 끝나지 않은 마음을 붙잡고 삽니다. 어지러운 공간은 혼란한 감정을 말합니다. 버리지 못한 상자 속에는 말하지 못한 상처가 들어 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삶은 어쩌면 아직 다 건너오지 못한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은 지나치게 완벽한 공간을 만듭니다. 선 하나 어긋나는 것을 참지 못하고 모든 물건이 자신의 기준에 맞춰 있길 원하죠. 이들은 감정을 보여주는 것이 불안한 사람들입니다. 정리를 통해 감정을 숨기고 질서를 통해 마음의 결핍을 덮습니다. 니체는 질서 있는 삶 속에도 광기가 숨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 광기는 불안을 감추려는 절박함이기도 합니다. 겉은 평온해 보이나 안은 허공을 향해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반면 조용히 자신만의 리듬으로 정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필요 이상으로 치우지 않아도 그저 자신이 머무는 공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압니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다시 다잡고 어질러지면 조용히 손을 뻗습니다. 그런 정리에는 누구를 위한 과시도 없고 자신을 숨기기 위한 완벽주의도 없습니다. 단지 성숙한 인격이 조용히 드러날 뿐입니다. 그런 정리는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 여기서 충분히 잘 살고 있다고. 어떤 사람들은 물건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옷장 속에는 입지 않는 옷들이, 서랍 안에는 잊힌 편지와 기념품들이, 그리고 마음속에는 지나간 말과 감정들이 켜켜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언젠가 필요할지 몰라서요. 그러나 그 말의 진짜 의미는 이겁니다. 아직 그때의 감정을 놓을 수 없어요. 당신은 혹시 물건의 위치가 조금만 어긋나도 마음이 불편해지나요? 누군가 물건을 허락 없이 옮기면 속으로 조용히 화가 치밀어 오르진 않나요? 정리가 습관이 아닌 통제가 될 때 그 공간은 더 이상 나를 위한 곳이 아닙니다. 그건 불안을 숨기는 무대가 됩니다. 정리를 잘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종종 게으르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어질러 놓고 사느냐며. 조금만 부지런하면 될 텐데 하고 쉽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게으름과 무기력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마음은 자꾸 주저앉는 상태. 정리를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지금 지쳐 있는 겁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의지하는 존재라고요. 그러나 의지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마음이 상하고 할 수 없다는 경험이 쌓일 때 점점 작아지고 약해집니다. 정리를 못하는 건 게으름이 아니라 삶을 추스를 힘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울감이 깊어질수록 단순한 일조차 버거워지고 방 한켠에 물건 하나 치우는 일도 큰 산처럼 느껴집니다. 공간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어지러운 공간은 때때로 지나치게 무거운 감정이 흘러넘친 결과입니다. 잊으려는 마음, 감추려는 상처, 도망치려는 피로가 어디론가 쌓여가다가 결국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납니다. 칸트는 인간은 감각과 직관을 통해 세계를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외부를 받아들이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부의 상태를 외부로 드러내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정리되지 않은 공간을 마주하는 건 스스로의 무질서를 마주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공간을 조금씩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무언가를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한 담대함은 거대한 일을 해내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마음 앞에서도 자신을 인정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 거기에서 담대함은 시작됩니다. 당신의 방이 지금 어지럽다면 자책부터 하지 마세요. 그건 지금의 당신에게 필요한 무질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버텨온 흔적이고 잠시 멈춰 쉬던 마음의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정리는 빠르게 하는 기술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리듬입니다. 어떤 날은 치울 수 있고 어떤 날은 그냥 두어야 합니다. 그 마음을 이해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정리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다그치기보다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무엇이 나를 지치게 했는지, 왜 손끝이 무거워졌는지, 그 답을 찾다 보면 정리는 어느새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감정은 다스려야 할 것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완벽주의자는 감정을 이해하는 대신 감추려 합니다. 감정은 예측할 수 없고 질서정연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감정보다 공간을 통제합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어야 안심이 되고 모든 것이 정돈되어야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진짜 평온이 아닙니다. 그건 흔들릴까 두려워 만든 조용한 갑옷입니다. 완벽한 공간은 말이 없습니다. 그 속엔 웃음도 실수도 따뜻한 혼란도 사라집니다. 남이 보기엔 멋지지만 정작 그 안에 사는 사람은 스스로를 점점 잃어갑니다. 감정이 배제된 삶은 기능적일 수는 있지만 생명력을 잃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릴 수 없는 방, 잠시 흐트러져도 괜찮지 않은 공간은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질식시킵니다. 칸트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본능이 아니라 이성을 통해 자유를 실현한다고요. 그러나 감정을 밀어낸 이성은 자율이 아니라 억압이 되기도 합니다. 감정을 통제하려는 이들은 종종 자기 자신에게도 엄격합니다. 실수하지 않으려 애쓰고 흔들리지 않으려 버팁니다. 그런 마음은 언뜻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여린 마음입니다. 무너질까봐, 다칠까봐, 그래서 더 조용히 자신을 숨기는 겁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감정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정 위에 이성을 세워 더 나은 선택을 하려 했습니다. 완벽주의자에게 필요한 것도 감정 없는 질서가 아니라 감정과 함께 살아가는 균형입니다. 모든 걸 다 통제하려 하지 말고 가끔은 흐트러지는 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오히려 진짜 평정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방이 너무 정돈되어 있다면
혹시 그 안에 감춰둔 감정은 없는지 돌아보세요. 아무도 보지 않는 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슬픔이 정리된 책상 아래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리는 결코 감정을 없애는 수단이 되어선 안 됩니다. 오히려 감정을 더 잘 살아가게 돕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때때로 정돈을 멈추고 흐트러진 마음을 조용히 안아주세요. 그게 바로 진짜 자기 자신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망각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그러나 우리는 자주 망각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억 속에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있고 내가 원했던 삶의 조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물건보다 훨씬 오래 남습니다. 버리지 못한 감정은 점점 더 마음 깊숙이 쌓여 결국 무거운 그림자가 되어버립니다. 정리하지 못한 감정은 현재의 관계를 무겁게 만들고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를 막습니다. 과거를 붙잡고 사는 사람은 지금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오래 쥐고 있는 감정은 무엇인가요? 미련인가요? 죄책감인가요? 누군가에 대한 원망인가요? 그 감정을 놓는 것이 그 사람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당신을 다시 살게 만드는 일이라는 걸 철학은 조용히 알려줍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감정에 휘둘릴 때 인생은 사라지고 만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감정을 정리하라 했습니다. 억제하거나 숨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라보고 이해하고 놓아주라는 말입니다. 버리지 못하는 물건은 시간이 지나 쓰레기가 되듯 버리지 못하는 감정도 결국 마음의 여백을 빼앗습니다. 그러나 놓는 건 잊는 것이 아닙니다. 잊기 위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정리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결코 진공 상태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대로 두면 곪고 나도 모르게 터지고 결국 가장 소중한 관계를 다치게 만듭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삶은 흐르는 것이라고. 가장 유연한 물이 가장 강하다고요. 그러니 때때로 우리는 삶의 큰 흐름 앞에 몸을 맡기고 어떤 감정은 흘려보내야 합니다. 감정을 흘려보낸다는 건 그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충분히 느끼고 충분히 마주했기에 이제 손을 놓아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살다 보면 정리가 아무리 쉬워도 도무지 손에 잡히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방은 점점 어질러지고 정리할 생각조차 떠오르지 않는 시간들이 이어집니다. 그럴 때 우린 물어야 합니다. 이건 단지 물건이 흩어진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흩어진 건 아닐까? 공간은 단순한 생활의 배경이 아니라 우리 내면을 투사하는 스크린과도 같습니다. 당신 주변에 이런 말 자주 하는 사람이 있나요? 시간이 없어서 못 치웠어. 애들 때문에 어지러워졌지. 내가 뭘. 누가 정리해주면 좋을 텐데. 그 말 안에는 언제나 공통된 무언가가 숨어 있습니다. 정리를 하지 못한 책임을 외부로 미룬다는 점. 그건 단순한 핑계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의 반영입니다. 어떤 사람은 요란하지 않게 정리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곳까지 정돈합니다. 흠잡을 데 없을 만큼 완벽하진 않아도 그 공간엔 늘 따뜻한 숨결이 흐릅니다. 그런 정리는 기술이 아니라 품격입니다. 그건 자기 자신을 정리하는 동시에 타인을 배려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노자는 물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물은 소리 없이 흘러가지만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세상을 품습니다. 조용히 정리하는 이들의 태도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드러내지 않지만 늘 누군가를 위해 자리를 만들고 다른 이들이 편안하도록 환경을 가꿉니다. 그 손끝에는 삶에 대한 존중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리는 말 없이도 주변 사람의 마음을 녹입니다. 칸트는 도덕을 의무가 아니라 존엄으로 보았습니다. 어떤 선택이 타인을 위한 것이라면 그건 강요받은 의무가 아니라 스스로 만든 윤리라는 뜻입니다.
조용히 정리하는 사람은 이 윤리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작은 정돈이 세상에 남기는 결을 믿기 때문입니다. 철학은 삶을 멀리서 보는 눈이기도 하지만 지극히 가까이 일상 속 디테일을 보는 눈이기도 합니다. 그 일상의 사소한 습관 속에 삶의 철학이 스며 있습니다. 자기 자리 하나 깔끔히 정리할 줄 아는 사람, 남이 쓰고 간 공간을 조용히 다시 정돈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특별한 미덕이 느껴집니다. 그건 단순한 청결이 아니라 조화와 배려의 상징입니다. 니체는 위대한 인간이란 사소한 행동 안에 의미를 담는 존재라 했습니다. 정리는 그런 의미를 품은 사소한 움직임입니다. 누군가는 말없이 탁자 위 먼지를 닦고, 누군가는 조용히 엉킨 줄을 풀며 혼란의 틈 사이로 질서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속엔 언제나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살아가는 공간이 조용하지만 단정하다면 그건 당신의 마음이 삶과 타인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누군가의 정리 습관을 보고 감탄이 들 때 그건 질서가 아니라 사랑의 흔적 때문입니다. 사람은 늘 말로만 표현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공간으로, 물건으로, 손끝으로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정리는 말보다 더 깊이 닿는 울림이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정치적 동물이라 말했습니다. 혼자 존재하지 않고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 속에서 책임을 타인에게 미루기 시작하면 삶의 중심도 점점 외부로 옮겨갑니다. 정리를 하지 못한 이유를 항상 남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결국 자기 삶을 스스로 다룰 힘을 잃게 됩니다. 공간이 어질러진 것도, 감정이 혼란스러운 것도 모두 외부 탓이라 여긴다면 자기 삶을 정돈할 수 있는 기회조차 놓치게 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끊임없이 자문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인가? 그 물음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더 이상 외부에 휘둘리지 않고 내 안에 질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정리는 바로 그런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남이 안 치워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치우지 않은 이유를 묻는 것. 그 물음이 삶의 방향을 바꿔줍니다. 니체는 인간은 계속해서 책임을 바깥으로 밀어낸다고 말했습니다. 신이 만든 운명, 부모의 영향, 사회의 탓. 그러나 결국 남 탓만 하는 인간은 자기 존재의 깊이를 단 한 번도 들여다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정리하지 않은 방 한켠에 어쩔 수 없었어라는 말이 놓여 있다면 당신은 지금 삶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혼란을 타인의 탓으로 돌리기보다 그 혼란에 조용히 들어가 보는 것. 그게 진짜 정리이고 진짜 용기입니다. 지금 당신의 공간을 바라보세요. 그 어지러움 속에 어떤 말이 떠오르나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인가요? 아니면 이건 지금 내 마음이 만든 풍경이야인가요? 정리는 물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삶의 주체로 다시 서려는 태도입니다.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내 삶의 무게를 내가 감당하려는 움직임입니다. 그러니 타인의 탓을 내려놓고 조용히 자신의 손으로 정리를 시작해 보세요. 작은 것 하나를 제자리에 두는 순간 당신은 남 탓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삶을 스스로 구성하는 힘을 되찾게 됩니다. 그 작은 정리는 지금 여기에 나를 받아들이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오늘 당신의 손끝이 닿는 그 자리에서 책임과 회복은 동시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감정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식의 방식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외부 현실은 그대로인데 어떤 날은 평온하고 어떤 날은 불안한 건 바로 내 마음이 다르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물건, 같은 공간인데 마음이 혼란한 날엔 모든 것이 버겁고
어수선해 보입니다. 심지어 책상 위 물건 하나에도 나를 귀찮게 하는 감정이 투사됩니다. 눈에 거슬리고 나를 무능하게 만드는 상징이 되어 계속해서 마음을 자극합니다. 공간은 조용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너는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책상이 어지럽다면 당신의 생각이 어딘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건 아닐지, 옷이 아무렇게나 널려 있다면 감정이 어디론가 흘러넘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투사의 순간은 우리에게 귀한 기회를 줍니다.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니체는 자신을 관찰하는 인간을 초인의 조건이라 했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나를 먼저 바라보는 것. 그 시선이 없이는 어떤 변화도 시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공간을 탓하기 전에 그 공간에 담긴 내 감정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지금 나는 무엇이 복잡하고 무엇이 풀리지 않아서 이 작은 방 하나도 정리할 수 없는 걸까? 그 물음 속에 진짜 문제의 뿌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걸 즉시 정리하라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무질서를 직면할 용기가 먼저 필요합니다. 흩어진 물건을 바라보며 흩어진 마음을 이해하는 시간. 그 시간이 있어야 정리도 회복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정리를 못하는 건 실수가 아닙니다. 그건 신호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복잡하다는 조용한 외침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지러운 공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 지금 내 마음이 이렇구나. 그러니 이 공간도 이렇게 됐구나. 괜찮아. 천천히 다시 시작하면 돼. 정리는 기술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로부터 비롯됩니다. 어지러운 방을 마주하는 순간, 당신은 마음속 깊은 어지러움도 함께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살아가며 셀 수 없이 많은 것을 마주합니다. 감정, 선택, 관계, 실수, 그리고 변화. 그 모든 것을 그대로 품고 살 순 없기에 우리는 선택적으로 정리하며 살아갑니다.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건 자신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버릴 것인지, 그 결정 하나하나에 나라는 사람의 기준과 철학이 담깁니다. 무엇을 정리하고 무엇을 남겨두는가. 그건 곧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줍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를 통제하라고 했습니다. 정리는 바로 그 내면의 통제를 훈련하는 작은 시작점입니다. 흩어진 물건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그 동작 속에 흩어진 생각과 감정을 다듬는 연습이 깃들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리를 두려워합니다. 버리는 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은 버림으로 인해 자신이 비워질까봐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리는 공허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비워야 채워질 수 있다는 원리를 배우는 일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비어있기에 쓸 수 있다고. 항아리는 속이 비어있기에 물을 담을 수 있고, 방은 비어있기에 사람이 머물 수 있다고. 정리란 단지 치움이 아니라 비움으로써 가능성을 여는 일입니다. 비운다는 것은 무언가를 놓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감정, 새로운 관계, 새로운 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여백을 만드는 일입니다. 정리를 할 때마다 우리는 자신을 한 번 더 바라봅니다. 이건 나에게 왜 필요한가? 이건 나에게 어떤 기억을 남겼는가? 이제는 놓아도 괜찮은가? 그 질문은 곧 자기 자신에 대한 사유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많은 것을 쌓습니다. 그 쌓임이 자산이 되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무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철학은 말합니다. 자신을 아는 자만이 진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정리는 그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연습입니다. 잡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 당신 앞에 정리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건 미루어진 일이 아니라 미뤄진 사유일지도 모릅니다. 정리는 그 사유를 다시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당신은 이전과는 조금 다른 더 명료한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정리는 해도 티가 안 나요. 어질러지는 건 금방인데 치우는 건 끝이 없어요. 맞는 말입니다. 정리는 늘 반복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 정리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단지 물건을 위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리는 무너졌던 리듬을 다시 되찾는 행위입니다. 삶이 엉켜 있을 때 작은 질서를 회복함으로써 자신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이란 습관을 통해 형성된다고 했습니다. 선한 삶은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인 반복과 균형 속에서 길러진다는 뜻입니다. 정리도 그렇습니다. 일상의 사소한 반복 속에서 우리는 삶의 질서를 만들어갑니다. 그 질서 안에 내가 있고 그 질서 덕분에 나는 다시 살아갑니다. 정리를 할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건 손이지만 가장 깊이 작용하는 건 마음입니다. 그 움직임 속에서 우리는 혼란을 견디고 중심을 회복하며 다시 삶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칸트는 인간은 스스로에게 법을 부여하는 존재라 했습니다. 그 법은 누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부여하는 규칙, 태도, 습관입니다. 정리는 그 법의 작은 실천입니다. 자기 삶을 존중하는 사람은 자기 공간도 존중합니다. 자기 감정을 가볍게 다루지 않는 사람은 물건 하나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될 때 우리는 흐트러진 삶 속에서도 다시 자신을 추스르는 법을 익히게 됩니다. 니체는 모든 예술은 리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삶도 예술이라면 그 안에는 분명 고유한 리듬이 있을 것입니다. 정리는 그 리듬을 다시 발견하는 방식입니다. 빠르게 치우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자신의 속도로 돌아가는 연습. 그 속에 우리가 놓쳤던 마음의 박동이 있습니다. 어느 날은 책상 위 먼지를 닦고, 어느 날은 옷장을 열어 묵은 옷을 정리하고, 어느 날은 무심히 쌓인 종이 더미를 정리하며 우리는 조금씩 다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정리를 한다는 건 삶의 중심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지금 당신 앞에 어지러운 공간이 있다면 그건 삶이 다시 리듬을 찾으라는 조용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것들을 쌓고 그중 일부는 의미가 되고 어떤 것들은 짐이 됩니다. 물건이든 감정이든 그 모든 것은 결국 나라는 사람의 일부로 남습니다. 정리란 그 남겨진 것들과의 관계를 다시 맺는 일입니다. 그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건 아직 필요한가? 이건 나에게 어떤 기억이었나? 이젠 보내줄 수 있는가? 그 물음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를 묻는 일이기도 합니다. 노자는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강하다고 했습니다. 정리는 힘이 센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자신을 마주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강하게 버리거나 빠르게 치우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돌아보고 가만히 내려놓는 그 마음, 그 부드러움이 결국 우리를 더 깊이 성장하게 합니다. 철학은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떠나보낼 것인가? 그 선택이 바로 당신의 삶이 될 것이다. 정리된 공간에는 여백이 생깁니다. 그 여백에는 바람이 흐르고 햇살이 들어오고 새로운 가능성이 자리를 잡습니다. 혼란을 견딘 자만이 고요의 가치를 압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깊은 슬픔을 지나온 이만이 진짜 웃음을 지을 수 있다고. 정리란 결국 삶을 다시 받아들이는 선언입니다. 그건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고 망각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지금 당신의 공간은 어떤 풍경인가요? 무언가를 쌓아 올리고 있는가요? 아니면 천천히 내려놓고 있는가요?
물건 하나를 제자리에 놓는 순간 감정 하나도 함께 자리를 찾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울수록 작은 정리 하나가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살면서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놓을지, 그건 철학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가장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지혜였습니다.